칸트 명언입니다. 두 가지가 내 마음을 경외와 찬탄으로 가득 채운다. 내 머리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 그리고 내 안에 도덕 법칙. 이 문장은 칸트의 묘비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이에요. 칸트 철학의 핵심이 담겨 있죠. 18세기 독일 퀘니이스베르크,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가 살았어요. 이마누엘 칸트. 평생을 그 도시에서 보냈습니다.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여행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의 생각은 세계를 바꿨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했어요. 너무 정확해서 사람들이 시계를 맞췄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삶이었죠.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우주를 여행했습니다.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끝없이 펼쳐진 우주. 그 광대함에 압도당했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작은가. 우주 앞에서 한없이 미약하죠. 먼지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이 작은 인간이 우주를 이해한다고, 별의 운동을 계산하고 법칙을 발견하죠. 뉴턴이 이미 증명했습니다. 중력의 법칙을요. 사과가 떨어지는 것과 달이 도는 것이 같은 법칙이라고.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인간의 이성이 우주를 꿰뚫은 겁니다. 칸트는 감탄했습니다. 이성의 힘에요. 하지만 또 다른 것도 발견했죠. 자신의 내면을요. 마음속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도 법칙이 있었어요. 도덕 법칙이었죠. 우주의 법칙만큼이나 경이로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경이로웠어요. 왜냐하면 이건 인간이 만든 거니까요. 스스로 세운 법칙이니까. 칸트는 물었습니다. 도덕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하는가? 종교 때문일까요? 신이 명령해서일까요? 아니면 처벌이 두려워서일까요? 보상을 바라서일까요? 칸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선을 행한다면 그건 진짜 도덕이 아니라고. 진정한 도덕은 의무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마땅히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 다른 이유 없이요. 이익 때문도 아니고 두려움 때문도 아니고 그냥 옳기 때문에, 해야 하기 때문에. 정언명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조건 없는 명령이에요. 만약 이러면 저래라가 아닙니다. 그냥 이래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왜요? 들키면 처벌받으니까요. 아닙니다. 그건 가언명령이에요. 조건부 명령이죠.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거짓말은 그 자체로 나쁘니까요.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없으니까. 만약 모두가 거짓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뢰가 무너집니다. 사회가 붕괴하죠. 그래서 거짓말은 안 되는 겁니다. 들키든 안 들키든요. 이익이든 손해든요. 상관없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도덕 법칙입니다. 칸트는 공식으로 만들었어요. 내 행동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길 원하는 대로 행동하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을 모두가 해도 괜찮은가? 그렇다면 해도 됩니다. 아니라면 하지 마세요. 간단하죠. 하지만 강력합니다. 모든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되니까요. 또 다른 공식도 있어요.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사람을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익을 위한 도구로 쓰지 말라고요. 사람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존엄하죠. 존중받아야 해요. 이것이 인간 존엄성의 근거입니다. 칸트가 세운 거예요. 왜 인간이 존엄한가? 신이 만들어서요? 아닙니다. 이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스스로 법칙을 세울 수 있죠. 자율적이에요. 동물은 본능을 따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이성으로 판단하고 자유롭게 결정하죠. 이것이 인간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존엄한 거예요. 다시 별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무수한 별들이 빛나고 있어요. 질서정연하게 움직이죠. 법칙을 따릅니다. 중력의 법칙, 운동의 법칙. 변하지 않아요. 예측 가능하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별들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냥 법칙을 따를 뿐이에요. 자유가 없죠. 인간은 다릅니다. 법칙을 알면서도 어길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죠.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경이로운 겁니다.
우주는 크고 광대하지만 정해진 대로 움직일 뿐이에요. 인간은 작고 미약하지만 스스로 선택합니다. 자유롭죠. 어쩌면 인간이 더 위대할지 모릅니다. 칸트는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첫 번째는 인식론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아는가? 두 번째는 윤리학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는 종교 철학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어도 되는가?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질문이에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결국 이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칸트의 답은 명확했어요.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 동시에 도덕적 존재다. 그리고 자유로운 존재다. 이 세 가지가 인간을 정의합니다.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들이죠. 이성이 없다면 어떨까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어요. 동물과 다를 바 없죠. 도덕이 없다면요. 선악을 구분 못합니다. 그냥 본능대로 살 뿐이에요. 자유가 없다면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책임질 수도 없죠. 로봇과 다를 게 없어요. 이성과 도덕과 자유,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인간입니다. 칸트가 살던 시대는 계몽주의 시대였습니다. 이성의 시대였죠. 미신에서 벗어나자고 했어요. 전통의 의문을 품자고 했죠. 스스로 생각하자고 외쳤습니다. 칸트도 그렇게 말했어요. 감히 알려고 하라. 용기를 내서 내 이성을 사용하라. 이것이 계몽이라고. 다른 사람이 대신 생각해주길 바라지 마라. 스스로 생각하라.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지 마라. 스스로 판단하라. 이것이 성숙한 인간이라고. 미성숙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인도 없이는 자기 오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 게으르고 비겁해서 그런 거라고 칸트는 말했습니다.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편하게 따라가는 거라고. 하지만 그건 인간답지 않다고. 인간은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고. 그래야 자유롭다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요? 스스로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남의 생각을 따라가나요? SNS에서 본 걸 그대로 믿나요?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면 무조건 따르나요? 비판 없이 받아들이나요? 그렇다면 미성숙한 겁니다. 칸트가 말한 미성숙,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의심하고 질문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그래야 진짜 알미 됩니다. 별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고대 사람들은 별을 봤습니다. 신비로워했어요. 신들의 세계라고 생각했죠.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망원경이 만들어졌죠. 별을 관찰했어요.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별은 신비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계산할 수 있죠. 예측 가능합니다. 이것이 이성의 승리입니다. 미신에서 과학으로, 무지에서 지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계몽이에요. 하지만 칸트는 경고했습니다. 이성을 너무 믿지 말라고. 이성으로 모든 걸 알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한계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현상만 알 수 있습니다. 사물 자체는 알 수 없어요. 뭔 말일까요? 우리가 보는 세계는 우리가 구성한 세계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 인식 틀을 통해 본 세계죠. 예를 들어볼까요? 시간과 공간. 우리는 모든 걸 시간과 공간 속에서 경험합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칸트는 물었어요. 시간과 공간이 정말 존재하는가? 아니면 우리 인식의 형식일 뿐인가? 후자라고 답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세계를 보는 안경이라고. 안경을 벗으면 세계가 어떤지 우리는 모릅니다. 안경을 낀 채로만 볼 수 있으니까요. 사물 자체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저 현상만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칸트의 인식론입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요. 코페르니쿠스가 뭘 했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태양이 중심이라고. 관점을 바꾼 거예요. 칸트도 똑같이 했습니다. 인식이 대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대상이 인식을 따른다고. 우리가 세계에 맞추는 게 아니라 세계가 우리에게 맞춰진다고. 혁명적인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겸손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알 수 없다는 것.
한계를 인정하는 것,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불멸도 증명 못해요. 세계의 시작도 알 수 없죠. 이성으로는 닿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실천 이성이 있으니까요. 도덕, 법칙이 있으니까. 우리는 자유를 전제해야 합니다. 도덕이 가능하려면요. 자유가 없으면 도덕도 없어요. 선택할 수 없다면 책임도 없죠. 그래서 자유를 믿어야 합니다. 증명할 순 없지만 믿어야 해요.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증명할 순 없어요. 하지만 도덕적 요청으로 필요합니다. 선이 보상받고 악이 처벌받는 정에 이 세상에서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내세를 희망합니다. 신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칸트의 종교관입니다. 지식을 제한하여 믿음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어요. 이성과 믿음이 공존하는 겁니다. 서로 영역이 달라요. 이성은 현상 세계를 다룹니다. 믿음은 예지 세계를 다뤄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역할이 있으니까. 다시 처음 문장으로 돌아갑시다. 두 가지가 내 마음을 경외와 찬탄으로 가득 채운다. 내 머리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 내 안에 도덕, 법칙.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별이 빛나는 하늘은 현상 세계입니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세계,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 인과율이 작동하는 세계, 과학의 영역이죠. 경이롭습니다. 광대하고 질서정연하니까요. 인간의 이성이 그걸 꿰뚫을 수 있다는 것도 놀랍고요. 하지만 내 안의 도덕 법칙은 다릅니다. 예지 세계의 일입니다. 자유의 영역이에요. 인과율을 넘어서는 것, 스스로 법칙을 세우는 것, 자율이죠. 이것도 경이롭습니다. 아니, 더 경이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인간의 존엄성을 보여주니까요. 우리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는 증거니까. 밤의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아름답죠? 경외감을 느낍니다. 우주의 광대함 앞에서 겸손해져요.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워도 됩니다. 그 우주를 이해하는 이성을 가졌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양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목소리. 이것도 경이롭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알아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것이 도덕 법칙입니다. 칸트는 이 둘을 같은 무게로 봤습니다. 과학과 도덕, 이성과 자유, 현상과 이해지. 둘 다 중요해요. 어느 하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과학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기계가 됩니다. 모든 게 물질로 환원돼요. 자유도 없고 도덕도 없죠. 결정론에 빠집니다. 도덕만 강조하면요. 비과학적이 됩니다. 미신에 빠질 수 있어요. 광신도가 될 수도 있죠. 균형이 필요합니다. 과학은 과학대로 존중하고 도덕은 도덕대로 지켜야 해요. 둘 다 인간에게 필수적이니까요. 현대 사회를 봅시다.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우주를 탐험하고 유전자를 조작하고 인공지능을 만들어요. 놀라운 일들이죠. 하지만 질문이 생깁니다. 할 수 있다고 해야 하는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이게 칸트의 질문입니다. 윤리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인간, 복제가 가능합니다. 해야 할까요? 유전자 편집이 가능해요.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인공지능이 점점 똑똑해집니다. 인간을 대체할 수 있어요. 괜찮을까요? 과학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 판단이 필요해요. 칸트라면 물었을 겁니다. 그것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가?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하는 건 아닌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이 중요합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더 중요해져요. 별 이야기를 또 해볼까요? 우리는 이제 별에 갈 수 있습니다. 달에 갔었죠. 화성에도 가려고 해요. 우주 여행이 가능해졌어요. 칸트 시대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칸트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 우리는 우주로 가는가? 단순한 호기심인가?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인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옳아야 해요. 우주를 탐험하되 파괴하지 말아야 하고, 새로운 곳을 발견하되 정복하지 말아야 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되 인간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칸트의 교훈입니다.
내면의 도덕 법칙도 발전합니다. 사회가 진보하면서 우리의 도덕관도 바뀌어요. 노예제가 당연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여성에게 투표권이 없던 시절도 있었어요. 지금은 당연히 있죠. 동성애가 범죄였던 나라들, 이제 인정하고 있어요. 도덕이 진화하는 겁니다. 더 보편적이 되고, 더 인간적이 되고, 더 포용적이 되는 거죠. 칸트의 원칙을 따라가는 겁니다. 보편적 법칙이 되도록, 모든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도록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여전히 차별이 있어요. 불평등이 존재하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하는 일들, 착취하고 이용하고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칸트가 보면 슬퍼할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도덕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까요. 인권이 확대되고 평등이 증진되고 평화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 느리지만 진보하고 있어요. 칸트는 영구 평화론을 썼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꿨어요. 모든 국가가 공화정이 되고 국제연맹을 만들고 평화를 유지하자고 했죠. 당시엔 이상론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유엔이 있습니다. 국제법이 있어요. 전쟁 범죄를 처벌하죠. 완벽하진 않지만 진전이 있습니다. 칸트의 꿈이 조금씩 실현되고 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요. 희망을 가져도 됩니다. 다시 밤하늘을 봅시다. 별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빛났고 지금도 빛나고 앞으로도 빛날 겁니다. 변하지 않아요. 법칙을 따를 뿐이죠. 하지만 그 별을 보는 인간은 변합니다.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멀리 보게 돼요. 이성이 발전하는 겁니다. 도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핵심이 있어요. 인간을 존중하라. 보편적 법칙을 따르라.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적용은 바뀝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져요.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집니다. 이것이 진보입니다. 칸트가 우리에게 남긴 것 두 가지입니다. 이성에 대한 신뢰, 그리고 도덕에 대한 확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판단하세요. 권위에 맹종하지 마세요. 우리는 도덕적입니다. 그러니 양심을 따르세요. 옳은 일을 하세요. 결과 때문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이 칸트의 유산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게 어려워요. 편하게 따라가고 싶죠.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힘듭니다.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게 인간답게 사는 길입니다. 성숙한 인간의 길이에요. 자유로운 존재의 길이죠. 오늘 밤 하늘을 보세요. 별들을 보세요. 경외감을 느껴보세요. 그 광대함에 압도당해보세요. 겸손해지세요.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워하세요. 그 별을 이해하는 이성을 가진 당신,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능력, 그것도 경이롭습니다. 스스로 법칙을 세우는 능력, 자유로운 존재라는 증거. 이 두 가지, 외부의 우주와 내면의 양심, 둘 다 소중히 여기세요. 이성도 도덕도, 과학도 윤리도, 지식도 품성도 모두 필요합니다. 한쪽만으로는 부족해요.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칸트처럼요. 매일 규칙적으로 산책하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자신을 돌아보던 그 철학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삶, 도덕적인 삶, 자유로운 삶, 이것이 인간다운 삶입니다. 칸트가 말한 그 삶, 쉽진 않지만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존엄한 삶.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내 머리 위에서. 그리고 도덕 법칙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듭니다. 생각하고 선택하는 존재로, 책임지는 존재로, 존엄한 존재로. 칸트의 묘비에 새겨진 그 문장, 지금도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진리처럼, 별처럼, 영원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성을 사용할 것인가? 도덕을 따를 것인가? 자유롭게 살 것인가?
성숙한 인간이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칸트가 보여준 길, 이성과 도덕의 길, 자유와 존엄의 길,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별빛 아래서 양심의 인도를 따라 우리 안의 도덕 법칙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인간답게, 자유롭게, 존엄하게.